동맹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쨌든 국민들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벌써 72년이 됐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또 아마 특별하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또 한미 동맹의 뭐 현대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좌를 기획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대표님 어디를 눌러야 되나요? 동그라. 위아래. 네. 일단 제가 좀 처음 준비한 건 일단 인천이니까 도대체 미국이라는 것과 한미동맹과 관련된 미국과 인천의 관계를 그냥 잠깐 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진은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죄송합니다. 해방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가고 바로 미군정이 시작돼서 이제 미군 성조기가 올라가는 장면인데, 미군이 9월 8일 날 인천항을 통해서 한국의 한반도에 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과 인천이 이렇게 역사적 인연이 있고요. 아마 제24 군수지원사령부가 이 오른쪽 사진은 이제 옛날 47년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부평 미군기지가 일제시대 때 조병창이었잖아요.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장. 그리고 거기가 지금 이 일대는 조병창, 지금 현재 부평 미군기지가 캠프 마켓으로 이제 이 조병창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데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주변 일대, 상곡동, 대우자동차 뒤편에 있는 우리 대표님 아시겠죠? 영화다방 사거리를 비롯한 그쪽 그 일대가 다 조병창을 중심으로 한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의 사택들도 있고 한 곳이어서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이 점령을 하면서 진주하면서 미군이 에스컴시티라는 곳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그 지역을 다시 이제 미군 기지로, 미군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진 이후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70년도에 들어서 이제 축소를 하고 부평 미군 기지의 이름은 캠프 마켓입니다. 혹시 왜 캠프 마켓인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마켓. 그렇죠. 부평에 미군은 16명 주둔했는데 16만 평에 그 안에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빵을 공급해요. 빵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은 미국의 밀가루와 미국의 재료를 다 갖고 와서 하고, 그거 납품하는 새벽에 운송 배송하는 일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뭐 그런 엄청난 16만 평이나 되는 그 노른자리에 미군 한 10몇 명이서 관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미국과 인천을 얘기하면 떼내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자유공원에 가면은 아주 목을 이렇게 봐야 볼 수 있는 정말 동상,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만든 동상이라고 합니다. 메가드 동상이. 우리나라에 메가드 동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없어지고 경복궁에도 있고 이랬다가 이제 자유공원에 이렇게 딱 있고 매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메가더가 역사적으로 어쨌든 미군이 진주한 거는 우리에게 점령군으로서 진주한 거니까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고, 또 아까 소개 때 말씀해 주셨지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1일부터 이제 사전 준비를 해서 15일 날 했는데, 그 사전 준비 과정이 바로 월미도에 있는 민간인들, 원주민들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하지 않고 바로 이제 공중에서의 폭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완전히 다 소실되는 불법적인 무기 네이팜탄으로 쏘아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원주민들이 싸워서 이제 진상 규명은 이루어졌어요. 미군의 범죄다, 민간인 학살은 전쟁 범죄다, 이렇게 이제 국가 그 진실화해 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은 났지만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기양 대책을 요구하는데, 이번입니다. 인천시에서 대대적인 우리 혈세를 들여서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와 막 뭐를 하고 하는 사이에 월미도 원주민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게 기양 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옷에, 흰 옷에 메리아스를 입고 진흙을 붙이고 있죠. 밤에 야밤에 폭격을 받고 도망을 칠 때 진흙
거기가 또 월미도 옆에가 이제 갯벌이잖아요, 서해안이니까는. 갯벌을 뒹굴러서 가는데 흰 옷을 보이는 사람들을 다 쌌기 때문에 흰 옷에 다 갯벌을 묻혀서 도망을 겨우 나와서 이제 평생을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사신 이제 그런 분들이 아직도 80 넘으신 분들이 이제 뭔가 귀향 대책,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는 끝났지만 이분들에 대한 귀향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권고만 됐고 어떤 지원과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인천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미군 기지가 오랫동안 인천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을 사실 시민운동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뭐 대학생들이 미군 기지 담도 넘어가고 뭐 저기 각종 저희들이 많은 투쟁과 요구를 했고 2019년에 이제 반환은 되긴 했으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군이 있는 지역의 미군 기지는 항상 그런 환경 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평 미군 기지는 빵 공장이 있고 그 뒤에 DRM이라고 한마디로 폐기물 처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종 뭐 자동차, 각종 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토양과 유리 오염, 이제 최근에 고엽제 매립도 사실은 밝혀졌고 뭐 다이옥신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한마디로 국제적인 원칙이 오염자가 환경오염을 치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치유하지 않았고 불평등한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혈세로 이 지역을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영공원은 예전에 이제 한국군에게 반환이 됐고 지금 요 미군기지 있는 부분을 지금 정화를 A구역, B구역은 정화가 됐는데 나머지 이제 지금 그 C구역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구역을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정화를 하더라도 이게 환경이 뭐 몇 년, 한 1, 2년 이렇게 정화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정화 문제도 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72주년 된 현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사건 아시죠? 예. 합법적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무작위로 이렇게 이제 너무나 심각한 인권 미국의 수용소의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리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특별히죠 트럼프가 이제 좀 뭐 횡포를 부리는 건 맞지만 미국의 역대 정권들은 바이든이든 누구든 미국의 패권적인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동맹국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해온 그 정책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미 동맹을 이제 현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거는 얘기가 이제 국방비 증액해라.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이제 뭐 100억 달러? 13조를 내라. 지금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핵심은 미국의 패권 전략. 세계 패권 전략의 하나로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말을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략적 유연성, 뭔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잘해보자. 사람들이 애매하게 알지 못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한마디로 한국을 미국의 대중 전쟁기지로 만들겠다. 이건데 이거를 이제 이런 말로 해가지고 아리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2006년, 2004년부터 제기가 돼서 평택 미군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 초호화 미군기지입니다. 최대. 그 미군기지를 만든 게 바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평택의 그 농민들 땅을 다 이제 밀어내고 만드는 거죠. 거기를. 거기 우리조 19조 원이 또 다 투입이 됐습니다. 원래 미군이 낸다고 했던 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방위비 분담금 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쓸 돈이 없으니까 불법 축적해가지고 이자놀이해서 3천억은 이자를 본국에 송환하고 나머지 돈은 모아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에 다 내가지고 19조 8천 얼마가 들었는데 다 한국민 혈세로 했다라고 미국의 국방부 그 장군들, 뭐 합참의장, 뭐 인도태평양 사령관 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이렇게 한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혈세를 아끼고 한국 돈으로 다 지었다. 그게 다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인준해라. 이렇게 다 밝혀지는 거죠. 이런데 이제 현대화라는 이름 속에
이제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가 녹아있는 좀 중대한 기로에 우리가 좀 한편 지금 서 있는 상황이죠. 현재가. 좀. 그래서 뭐 아까 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세 협상 사실 백지수표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 대정부 질의에서 사인 안 했습니다. 사인하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뭐 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진짜 이런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 거의 5,500억 달러를 투자를 이제 하라는 걸 합의를 하고 온 상황이니까 사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다 백지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연구소에 있는 한 연구원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관세 25% 받아가지고 손해볼 돈이 175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니네가 돈 줘야 될 거는 600조가 된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군 기지 알래스카도 내놔라 어디도 땅을 내놔라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나 봐요. 미군 기지가 사실 지금 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치외법권적인 그런 영역인데 자기한테 완전히 소유권을 달라 마음대로 쓰고 싶다 이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영토 주권인데 이거를 암만 미국이 동맹이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일본하고 잘해야 되는데 위안부 문제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님 걱정하실까 봐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굴욕적인 정상회담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노동자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행포를 부리니까 국민들이 뭔가 이거 미국 이론 너무 심하다. 우리 국익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하나 과연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뉴스타파가 올해가 강복 80년, 해방 80년이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한미 동맹에 타격이 있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한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훼손되면은 양보해서라도 타협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형적인 이제 보수 지지층 30% 있잖아요. 견고한 아주 깨지지 않는. 이제 요즘에는 보수도 글로벌화돼서 미국의 그 우익 보수 단체들과 그 다 커넥션이 돼 있어서 지금 정가훈이나 이런 애들, 전환길이 이런 애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 미국의 그런 보수 연합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수들도. 이제 모르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이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보시는 것처럼 민주화에 기여했다. 한미동맹. 70%. 안보의 필수. 안보가 제일 크죠. 지금.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82%.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68%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국민들은. 그리고 관계가 한일, 한중, 한러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가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여론조사 했을 때는 한미동맹 지지가 90%가 나왔었어요. 그때 물론 정책기관에서 여론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뉴스타파는 그나마 좀 진보적인 시민 언론인데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도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동맹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미국이 너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아직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또 보면 이렇게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 줄어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이게 53%나 돼요. 저 33%는 보수 그 고정 30%가 있죠.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약간 이제
아예 좀 상반되는 양가적인 그런 심리들이 우리한테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한미 관계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게 50% 넘고 중도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 이제 여기 중도 31에는 보수가 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간섭 없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이 그나마 이제 뭐 자주적인 외교, 중립적인 외교를 하자라는 인식은 뭐 한 15 정도 수준 아닐까. 이 중도가 뭐 그나마 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촛불 든 사람들의 대다수 부분들도 이 부분 한미동맹 강화에도 한 30%를 빼면 한 20% 정도는 촛불 들은 사람들이지만 한미동맹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까 설문조사에 있는 것처럼 안보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또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7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지배 세력들이 기반하는 그게 바로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하나씩 좀 짚어볼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사람들이 동맹에 대한 이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동맹이 일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한 얘기예요.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군사 동맹과 냉전 동맹을 탈피해서 평화 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대다수 사람들이 글로벌 세계에서 안보 경제 하려면 동맹은 필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고. 그다음에 또 나름 자기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종속적인 건 안 돼. 그렇지만 평등한 동맹으로 좀 동맹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다수 사람들이 좀 2번, 3번에 많지 않으실까요? 국민들이. 필수 아닌가 동맹이 어떻게 이런. 그리고 그래 너무 대결적인 것보다는 냉전도 끝났으니까 평화 동맹 해야지. 통일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동맹에 대한 이게 정말 잘못된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맹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저희 평통사 평화통일 여는 사람들이 이제 1994년도에 창립을 해서 저희는 한미동맹뿐만 아니고 전 세계 동맹은 폐기해야 된다라는 동맹 폐기를 지금 30년간 주창하고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평화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동맹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평통사에 이제 회원이 되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동맹이 이런 것이었어요 라고 다 깜짝 놀래는 대부분은 필수다 뭐 평등한 동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세요. 다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그랬는데 와서 보고는 동맹을 해체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가장 충격적인 게 이겁니다. 자, 동맹이 저기 우적 개념, 우적은 친구와 적 개념에 입각을 한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평시 유사시 잠재적인 전쟁 공동체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고요.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 미국의 안보관계 미국 국방대학에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거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동맹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이제 예전에 막 역사에 찾아보면 예전에는 전쟁이 합법인 시절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꿨잖아요. 전쟁부로 이름을 바꾸는 걸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뭐 이름이 이제 어떻게 예전엔 전쟁이 합법인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이해 충돌을 약육 강식의 세계니까 군사력이 센 강대국들이 힘으로 다 식민지를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 동맹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다 농사 짓고 일하다가 전쟁 나면 징집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전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면서 유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게 뭔가 힘은 약한데 자기가 어떤 뭘 영토를 장악하고 싶으니까는 평상시에 주변 국가 프랑스하고 다른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평상시에 야 내가 누구랑 싸우면 니네 날 편 들어줘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잘 이렇게 해보자라는 걸 시작해갖고 평상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군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 나면 그냥 전쟁 나는 시기에 징집해가지고 가서 싸우니까는 평상시에는 평화잖아요. 농사 짓고 일하고. 근데 동맹 체제로 들어서는 순간 평시부터 군비 증강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전쟁을 위한 공동체가 동맹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적이 있어야 돼요. 동맹을 하려면.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이제 소련이 적이 된 거잖아요. 냉전이 된 거고 동맹이 형성되는 시기인 거죠. 이러면서 평화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집단 방위는 이것도 똑같은 군사 동맹이 여러 개가 합쳐진 그런 블록화되어 있는 거를 집단 방위라고 합니다. 집단 방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잘 보시고 어떤 뉴스를 보시거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우적 개념에 입각해 똑같이 이거는 적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블록, 군사 동맹의 해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무력 행사의 현 형태가 집단 방위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하는 게 집단 방위고 집단 방위를 형성하는 근본이 되는 게 바로 동맹입니다. 동맹. 그래서 동맹이 잠재적 전쟁 공동체라고 그래서 저희 이거 막 엄청 외웠었어요. 처음에 저희도 처음 봐가지고 우리 회원들 동맹은 뭡니까? 그러면 동맹이요? 잠재적 전쟁 공동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동맹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다연 동맹은 평화하고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적을 상정해놓고 쟤하고 평시부터 대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적은 누굽니까?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맨날 훈련하고 한미연합 전쟁 연습하고 군비 증강하고 이걸 계속해서 평시에도 전시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오스굿이라고 미국의 그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1968년도에 동맹은 잠재적 전쟁 공동체고 여기 읽어보시면 우리 이내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동맹은 여기 표면적으로 잠재적 전쟁 공동체. 동맹은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 외부 위협을 겨냥한 것이지만 동맹국을 억누르고 구속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며 내부 위협에 맞서 그 동맹국 정부를 지원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외교 정책을 통제하는 것이 추가적인 심지어 주된 목적일 수 있다. 네.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강대국들의 패권을 위해서 그 동맹국들의 어떤 자주적인 결정권들을 이제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동맹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안보를 지키려면 약소국이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 안보를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강대국들이 아이고 그래 니네 좀 국방력이 약하구나 내가 니네 지켜줄게 그래서 같이 동맹하자 그럴까요? 절대 안 합니다. 미국이 아프리카랑 동맹하는 거 봤습니까? 패권국이 자신들의 패권적인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미국 강대국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소국 정부는 정치적인 그런 패권을 위해서 한국이 전형적이죠. 한미동맹에 기생해서 지금까지의 독재 정권들이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패권을 위해서 그 자기 나라의 자주나 국익이나 평화 이런 건 훼손되는 것들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대중들을 계속 이제 우매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역대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뭐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 민주적인 요구하면은 야 지금 안보가 이런데 지금 동맹이 흔들려 이런 걸로 다 이제 국민들의 그런 민주적인 요구들을 다 이제 입막음 해온 거죠. 그래서 동맹의 실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인영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 동맹이 가능하냐? 가능할까요? 평화 동맹? 동맹의 본질적 속성상 평화와 동맹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해체해야 적을 상정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성립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인식이 미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좀 뭔가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알아. 평화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인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네, 미국입니다. 그리고 동맹 필수,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호혜평등한 동맹으로 절대 동맹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과 그리고 그 동맹에 체결되는 나라들이 자기의 안보를 의탁한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안보 좀 지켜줘라는 속에서 자기의 주권과 국익을 훼손을 감당을 하겠다라는 속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동맹은.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맹을 유지한 상황에서 이걸 그냥 좀 이게 계량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호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동맹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 작동하는 그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기제가 뭐냐? 그거는 핵무기, 핵으로 내가 니네 안보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그게 확장 억제입니다. 해구사. 네. 이 확장 억제라는 고리로 미국이 야, 그래 내가 북한이 니네 남한, 북이 대한민국 공격하면 내가 이 핵으로 딱 지켜줄게. 그래서 동맹 형성하는 거죠. 이게 미 국방부의 억제작전 합동 운영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온 겁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동맹 연합 형성과 유지를 쉽게 하며 동맹국의 확산, 핵무장 방지에 기여한다. 미국이 이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때 핵을 개발해서 핵을 썼고 그 이후에 지금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에 놓여 있고 가장 그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높은 나라가 지금 한반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핵 패권을 가지고 자기 패권 이해를 위해서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핵 가질래. 핵이 그렇게 안보를 지켜주고 패권을 실현하는 거라면 나도 핵 가질래 하는데 야 그거 나만 가져야지 니네는 못 가져. 비핵화해야지 하면서 5개 나라만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하죠. P5 국가.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 비공식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북한은 인정 안 해주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내 편 들 거야? 중국 억제하는데 니네 필요하니까 니네는 허용해 줄게. 이런 완전 이중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는 핵은 한국은 갖지 마. 대신에 내가 이걸 해줄게. 하지만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개발한 이유가 그겁니다. 과연 미국이 뉴욕이 소련의 핵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런던과 파리를 지켜주겠어? 안 지켜줄 거야 하면서 파리의 드골이 반기를 들고 우리 핵 개발할 거야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게 동맹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붙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들어보시면 여러분 한미 동맹이 뭐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동맹이 유지되는 그 근본입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억제가 뭐야? 작년에 여기 이거 써주신 선생님 누구시죠? 17일반 글씨 써주신 고천원 선생님. 저희 이제 평화협정 행사 때 그 이제 캘라그라피를 작품을 해주셨는데 9호에 확장 억제 폐기하라니까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뭐 9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아니 왜 전쟁이 확장되는 거 억제시키는 걸 폐기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그게 아닙니다. 확장 억제가 해구산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놈의 자식들은 해구산이라고 써야지 왜 확장 억제라고 말을 애매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걔네 수법입니다. 걔네가 하는 말이 억제. 미국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억제는 자, 이 또 모겐소라는 사람이 한 건데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이게 한마디로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래 전쟁 일으켜 너 확전 내가 더 크게 확전을 시켜가지고 전쟁 시작한 너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야 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억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억제 정책이고 미국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를 내가 갖는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만약에 나의 패권에 도전하는 놈들이 있으면 이 핵무기로 너 완전히 박살 낼 거야 라고 위협을 해가지고 전쟁을 억제시키겠다. 이게 미국의 억제 정책이고 그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레이건 때부터 얘기했던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고전적인 단어 팍스 아메리카 그게 바로 여기서 억제입니다. 야, 내 힘 밑에 다 무릎 꿇어. 어디 도전? 안 돼. 이거죠. 억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제 정책이 통합니까? 다 실패했죠. 미국이 혼자 핵무기 가지고 야, 핵 가지고 있는데 소련이 억제됐나요? 바로 핵 개발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 억제 안 됐습니다. 지금 핵 능력을 엄청 고도화했어요. 지금 미국과 한미 동맹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이 더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고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바로 그 대결의 악순환, 안보 딜레마라고 하죠. 사회과학적 용어로 끊임없는 군비 경쟁 속에 누구만 이득을 본다. 미국의 군산 복합제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들만 하겠죠. 북한이 실제 지금 ICBM을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확보를 거의 했어요. 거의 지금. 그래서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나왔을 때 미국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모른다고 해서 땅굴을 파가지고 자기 집 밑에다가 벙커를 만들어 놓은 그게 해외 토픽에 나왔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만의 개인이 아니고 미국의 핵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8010이라고 하는 그 핵 작전 계획에는 이제 노아의 방주 아시죠? 뭐 재앙이 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몇 명만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주 프로젝트가 미국의 핵전쟁 계획 안에 있습니다. 8,000명만 1년간 살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에 누구 이렇게 해서 1년간 살 수 있는 핵전쟁을 상정한 그런 계획까지도 미국이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핵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미 본토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동맹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맹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를 생각하면 유엔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연합이 있고 그리고 또 동맹도 있고 이거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지? 어떤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유엔 창설의 배경을 보시면 1차 세계대전 겪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됐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는 원래는 국제연맹이란 조직을 만들어서 부전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을 국가 정책 수단에서 배제하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쟁부가 다 있었어요. 전쟁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구속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1차 세계대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엄청난 살상 무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인명이 살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유엔 창설을 미국이 제안한 거예요. 루즈벨트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그런 결과에 대한 인류의 각성을 담아서 전쟁을 불법으로 하자. 전쟁이 이제 안 된다. 모든
국제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유엔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핵심 조항이 2조 사항은 무력 사용과 무력 위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딱 단 하나 예외. 이제 집단 안보 기구니까 적이 없어요. 우리 서로 안보를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무력 쓰지 마. 전쟁하면 불법이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일에 어떤 놈이 전쟁을 일으켰어 먼저. 그래서 내 공격을 받으면은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자위권,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가 허용하자. 원래는 집단적인 건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자위는 스스로 지키는 거니까 뭘 집단으로 해. 근데 미국이 동맹을 악용할 걸 생각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유엔 만들 때. 근데 어쨌든 그래서 51조에서 이것만 예외로 인정해줘요. 자위권. 근데 연평도 포격전 났다고 자위권 발동되는 건 아니에요. 자위권은 어떤 경우에만 발동되냐면 전면적인 공격, 그런 전면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무력 공격일 때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 사용을 막 억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은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적이 없고 전쟁을 불법화했고 무력 사용을 금지했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자라는 유엔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미국이 아니 이것도 이상은 좋죠. 자기가 평화를 많이 주장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패권을 실현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은 또 동맹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소련은 사회주의가 되고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이 되니까는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서독을 분할했잖아요. 왜냐하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전범국가라서 걔네도 분단이 됐거든요. 소련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4개의 나라에 의해서. 근데 서독을 재무장화를 미국이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대항해가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동유럽하고 만들어서 동맹이 맞서는 냉전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 개념을. 이거를 좀, 이게 기준입니다. 저희가 판단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 방위, 즉 동맹, 적을 설정합니다. 이거는 편가르기와 대결을 위한 거죠. 그리고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게 집단 방위와 동맹은 기본적으로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결적이고 서로의 관계는 공세적이고 군비 평상시부터 전쟁을 준비하는 잠재적 전쟁 공동체니까 군비 경쟁, 국방 예산이 팽창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토. 가끔 나토가 언론사가 집단 안보기구, 집단 안보체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게 기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인 게 있는데 그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가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샤바 동맹이 없어졌으니까 본인들의 적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나토 동맹이 당연히 해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존재할 명분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우리는 집단 안보를 위해서 뭐 상존한다는 등 이제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최근에 2023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새로운 위협으로 창설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단 안보, 공동 안보 이 부분은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력 행사와 무력 위협을 금지하는 거고 우호 협력과 평화 공존, 군비 축소, 예산 감축 이게 유엔 등이고 냉전 시기에도 유럽에서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등이 있어가지고 그 극심한 70년대에도 미국하고 유럽의 나토하고 소련이 군축 협상을 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단 안보는 다 적이 없는 건데 공동 안보는 조금 다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그 스웨덴의 수상이 이제 제기한 건데 나의 안보가 상대방의 안보에 위협이 되면 안 된다. 너와 내가 지금 뭐 적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안보를 위협하지 말고 우리 서로 공동 안보를 하자 해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유럽 안보 협력 기구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거기 소련도 들어와 있고 미국과 이런 나라도 다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는 동맹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이거겠죠.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국제 질서는 이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거의 뭐 제노사이드 했다고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규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자 지구 점령하는 거를 지금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자기 패권적 이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가 아직 이런 이상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유엔 안보리가 있고 유엔 총회가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 보유국 5개 아까 상임이사국 플러스 나머지 10개 나라들이 2년씩 돌아가면서 이사국을 하는데, 이 5개 나라들이 다 비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문제, 즉 전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여기서 된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정이 쉽게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보리 국가들은 대부분이 다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그런 동맹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 지향하는 게 많고요. 나머지 유엔 총회 193개국 대다수 국제사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진보적인 내용이 담긴 여러 선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핵무기를 반대하는 결의, 우호관계 선언, 뭐 침략 정의 결의 등 정말 인류의 진보를 위한 이런, 진보가 제일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위한 여러 이게 나왔지만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을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등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그렇지만 유엔 총회 193개국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핵무기에 대해서 금지하는 협약이 2016년에는 유엔에서 체결이 되고 많은 이제 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엔의 집단 안보를 흔드는 집단 방위 동맹이 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특히 미국, 진영 간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력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거면은 1970년이면은 냉전이 한참인 시절이죠. 물론 중간에 동서간의 데탕트라고 하는 약간 대결이 완화되는 시점이 있었지만,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우호관계 선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제사회의 기준입니다. 뭐냐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체제 또는 발전 수준 상관없이 모든 국가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고, 주권 평등, 자결의 원칙, 내정 간섭 없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리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 당시에 보면 사회 제도가 달랐잖아요. 사회주의 세력 그 진영들이 있었고 자본주의가 있는데, 정치, 제도, 사상,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대립하거나 그걸 하는 거를 없애게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치 제도와 종교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서로 존중하자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원칙들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 이게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관습법은 성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국가 지켜야 되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투쟁을 해야 되겠죠. 미국의 이런 잘못된 진영 대결을 추구하는 동맹 세력에 맞서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 안보를 희생시켜서 자국 안보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 안보, 공동 안보를 추구하는, 이걸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신들의 패권적인 이해를 이제 내걸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해서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좀 뉴스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그 협력기구 회의가 얼마 전에 열렸고, 거기에서는 동맹이 아닌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민간 핵시설 침략했잖아요. 공격한 거 분명히 침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제 뭐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를 하고 거기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국제 관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좀 그래도 기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동맹을 폐기하고 집단 안보와 공동 안보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한 가지 여기 말씀드릴 거는 사람들이 동맹 아니고 어떻게 살아? 우리 평통사에 들어오는 이제 신입 회원이시나 20대 우리 청년들은 동맹은 필수 아닌가요? 동맹 말고 뭐가 있지요? 이제 그래서 비동맹이라는 게 있다 그랬더니 네? 비동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나이 많으신 40대 후반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비동맹 이제 옛날에 제국주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막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해방되었 민족 해방 운동을 했던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는 어느 강대국에나 군사 블록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비동맹을 형성했고 이게 유엔 총회에서 진보적인 그런 의견들과 결의안들이 내올 수 있는 주 동력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비동맹 운동 즉 인도네시아에 있는 반둥 지역에서 열렸던 반둥 회의가 55년도에 있으면서 현재도 120개 국가가 비동맹 국가로 여기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이 자결권, 민족의 자결권, 그 다음에 다자 군사 조약에 대한 거부, 즉 동맹에 대한 거부, 강대국과의 블록과의 영향력과 경쟁으로 독립하겠다,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외국 점령 지배 등에 대한 투쟁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제 인도가 비동맹 외교 노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부시 정권 때 부시랑 타협을 해가지고 부시가 그래 내가 중국 견제하려면 인도 네 핵 가진 거 인정해줄게 해서 핵 가졌는데 아무런 제재 받지 않고 그냥 미국 편에 섰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다시 전승절에 참가하고 뭐 이제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국익과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다양한 행보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블록에 가담하지 않고. 그래서 비동맹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럼 당연히 우리도 비동맹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래야지. 원래 북한도 비동맹이었는데 지금 이제 격화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지금 다시 동맹의 잘못된 길로 가서 저희가 엄청 비판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네, 한미동맹 바로 알기 왜 필요한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알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 민중과 우리 민족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생명, 생존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게 동맹은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이 기로가 동맹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동맹을 해체해야 되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 이 부분은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의 이제 역사적 한계들, 우리가 해방되고 미소 간의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그런 분단과 또 미군정 시기를 거치고 전쟁을 거치면서 진보 세력이 굉장히 한국 전쟁 과정에서 많이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되어 온 대결 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법 제도적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한미동맹의 근본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합의 의사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건 뭘까?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2년간 한미동맹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지배력을 기득권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정치, 뭐 외교, 안보,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뭐 뉴스타파에서 해방 80년 해갖고 미국에서 이제 비밀 해제된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이제 강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왜 한국은 광화문 성조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제목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많이 이제 됐었고 쉽게 말해서 외교 안보, 특히 평통사는 외교 안보가 우리 국민들한테 성역화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외교 안보 영역이 지금 민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역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라인입니다. 외교부의 북미국이 최고거든요. 북미국은 검은머리 미국인들이다. 이렇게
반기문이 전략적 유연성 그 부분 합의문 써주고 그 유엔 사무총장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국방부도 미국에 유학 가야 됩니다. 미 해병 그 대학인가 있어요. 거기 갔다 와야 장군 해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라인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형성되어 있는 대결 속에서 이런 정서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잠깐만 짚어보면 이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소련을 견제하는 게 핵심적인 이유였고요. 사실 올해가 원폭 80년입니다.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됐다가 또 원폭의 피해를 입고 이분들이 지금 미국의 핵무기 투하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평통사와 함께 원폭 국제민중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폭 투하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의 교육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폭을 썼다. 정말 위대한 핵무기다. 이게 미국인들의 사고고 그게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역사 과정의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은연중에 미국의 영화에 원폭이 터지면서 그것이 평화를 파괴한 게 아니고 전쟁을 끝냈다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다 들어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유심히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목적이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비극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의 조선 독립 정말 자주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항일 그 독립운동 하셨던 많은 인사들, 거기는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고 뭐 중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자, 안타깝게도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연합국이 승전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 문제를 논의하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를 저는 미국의 의도적인 이런 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왜곡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0년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소련은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협상에서 다 아시죠? 5년 신탁 통치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한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자는 거였는데 이게 오보가 소련, 이게 그 동아일보에 난 그겁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 미국은 즉각. 이런 게 이제 막 보도가 되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친일 식민지와 일제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이 과제로부터 갑자기 찬탁 반탁으로 나눠지면서 좌우 대립, 찬탁하는 소련 사회주의 세력들, 공산 세력들, 소련 반대, 미국 이승만 그동안 친일을 했던 놈들이 옷을 샥 갈아입고 난 반탁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극한 대립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소련에 대한 반감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미군정을 거치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랑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들은 거의 괴멸이 되고 오히려 미국은 소련 견제라고 하는 패권적인 이해가 관철이 됩니다. 그리고 친일파들, 민족 반역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친미, 반공의 옷으로 둔갑해가지고 주류 세력을 지배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친미파들이 한미동맹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주한미군 철수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결단 난다라고 거의 뭐 신주단지 모시듯 지금 광화문 태극기들이 왜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이 설문조사는 1946년 8월 33일 동아일보가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겁니다. 46년이면은 해방되고 나서 1년 딱 지난. 자, 당신은 어느 그 경제제도, 정치, 사회제도를 지향하느냐.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모릅니다. 자본주의 14예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이제 만주라든지 이런 위쪽으로 가 있으면서 그런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소련도 혁명이 됐고 사회주의 혁명이 됐고 또 중국의 항일 혁명들과 이런 것 속에서 많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 그 당시 국민들이 보더라도 모두가 그냥 공평하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사회주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조사가 미군정 시기에 나온 조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77%,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대다수의 정서가 이랬기 때문에 미군정 또한 함부로 이번 부분들을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을 거치고 이제 미군정이 이제 그러면서 탄압이 되는 거죠. 탄압하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이제 괴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등한 한미 동맹이 이제 맺어진 이게 동맹이야 너랑 나랑 동맹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동맹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약은 국제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창출되는 그런 지켜야 되는 권리가 있고 나의 권리는 뭐고 당신이 해야 될 의무는 뭐다. 이게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거고 이걸 어기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제소되거나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될 당시에 이제 그런 거고 한미 동맹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모든 조약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서 어쩌고 한미 소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 협정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4 네. 자, 이제 조약 체결은 53년 8월 8일 날 되고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서명된 날이 10월 1일입니다. 네. 근데 발효는 미국이 비준을 안 해줬어요. 1년 있다가 발효가 됩니다. 이 사이에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의 기막힌 주권 침탈이 일어납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의 배경을 잠깐 짚어보면 이승만이 이제 우리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2, 3년간 계속 지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승만은 막 북진 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전쟁의 승산은 없고 이러니까 반전 여론도 커지고 하니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종전, 휴전하겠다고 하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휴전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이걸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미국한테다가 이승만은 어떤 생각하냐면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미군 군사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북한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북진 통일을 해야지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미국이 소련이랑 얘기하고 해가지고 뭐 중국이랑 해서 이제 다 이제 그 휴전협정을 지금 막 논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연루되기는 싫고 이러니까는 안 한다고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제 이승만이 이제 계속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휴전협정을 네가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하겠다.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패권적 이익이 있겠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내 패권 실현 어떻게 할까? 미국은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나의 이걸 잘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매우 굴욕적인 일본하고 그 미국이 맺은 미일 안보 조약이 있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은 51년 9월 8일 51년이면 지금 한참 뭐 하고 있죠, 한국이? 한국은 51년도에 지금 전쟁 중이죠. 한국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어가지고 미국이 평화헌법을 형벌을 줬어요. 니네 전쟁 못해!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일본한테 자위대 이름을 군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위대를 창설시키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동맹을.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아주 굴욕적인 동맹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점령국이었잖아요, 미국이 일본한테는. 근데 이
구1미 안보 조약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이대로 해줘. 이승만이 막 미국한테 구걸하다시피 우리 일본하고 똑같은 조약으로 이거 빨리 해달란 말이야. 막 이렇게 때를 써가지고 미국이 그래? 그러면 알겠어. 헌납을 해가서 주권 침해를 감수하고도 이걸 체결을 이제 53년 10월 1일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일방적인 그 미군의 주둔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군이 그 다른 나라 땅에 준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거는 어떤 미군 기지가 있으면 그 미군 기지라든지 외국군의 기지는 우리의 영토가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영토 주권이 제한이 됩니다. 제약이 침해되는 건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제 이승만은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한국 전쟁 때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줬어요. 그냥 아무런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을 넘기려면 국회 뭐도 열어야 되고 절차도 없이 그냥 무조건 넘겼어요.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완전 위법적인 거죠. 군사 주권과 영토 주권을 포기한 이승만 정부가 여기 보면은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이나 이런 거 저 명시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에 미국의 육해 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뒤에 나오겠지만 허여하고 한국이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미군 주둔이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고요. 이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명백하게 미국이 한반도 즉 남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원조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유엔이 창설된 다음이기 때문에 적을 명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라고만 그냥 표현해요. 그냥. 그래서 저기 외부는 북한이겠죠. 무력 공격에 대해서 남한 방어를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역할을 뭐 대만이라든지 남중국해나 태평양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는 미국 스스로가 더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아니에요. 남한 그것도 미국이 인정하는 영토 요것만 자기들이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미 안보 조약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보세요. 이제 51년에 맺어진 구1미 안보 조약도 보면은 일본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하는데 허여가 뭐냐면 허락해 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땅을 갖다 바치는데 제발 좀 우리 땅에 미군의 육해 공군님이 마음대로 주둔할 수 있게 허락을 좀 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점령국과 패전국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심각한 주권 침해고 이거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보수 학자들도 이거는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1960년에 이걸 개정했어요. 너무 굴욕적이다고 해서. 미합중국은 그의 육군, 공군, 해군에 의한 일본 국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권한을 요청하고 일본한테 그러면 일본은 이를 허여한다. 일본이 허락해 줄게.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바꾸지 않고 이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는 사람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굴욕적입니까? 동맹이라는 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권 유린의 끝판왕이라고 썼는데 한미 합의 의사록 이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진짜 이제 이 합의되는 과정이 아까 상호 방위 조약이 10월 1일 날 53년 10월 1일 날 체결을 했는데 1년 넘도록 합의가 안 되고 있다가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약이 있고 그 조약에 어떤 부속적인 그런 의정서거든요. 부속 합의문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큰 조약의 틀이 있으면 그거를 좀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이행 뭐 이런 걸 쓰는 건데 그 합의 의사록을 먼저 발효하고 난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 다음날 발효가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은 조약이 먼저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의사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왜 이런 과정이 있었냐 이걸 보면
이제 군사정전협정 53년 7월 27일 우리나라 20, 30대에게 휴전협정일이 며칠인가요? 물어봤을 때 7월 27일이 무슨 날인가요?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80%라요. 80%라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휴전 상태로 있는 게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휴전협정은 군사적인 성격으로 잠깐 전투 행위를 중단하는 거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휴전협정 4조 60항이 있습니다. 자, 3개월 내에 이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 중국하고 미국이겠죠. 중공군하고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은 한반도 통일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는 게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서 여기가 그림이 가려졌네. 여기 이 제네바, 이게 이제 제네바 정치회담 사진인데요. 제네바에서 54년도 4월부터 6월 사이에 정치회담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래 논의하자, 모든 외국군 철수하자, 이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승만과 그다음 미국이 철수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 평화적 해결은 이제 임시 정부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통일된 정부. 그 세우는데 이 투표 방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샜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미국은 유엔 감시하에 하자고 한 거고, 이제 공산 측에서는 유엔이 지금 한국 전쟁의 일종의 교전 당사자처럼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유엔 감시하에 하냐, 그냥 남북한 전 조선 인민들의 그걸로 하자, 이래갖고 이게 이견이 생겨서 결국 파탄이 났어요. 파탄 내려고 한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게 파탄 나고 나서 지금까지 72년 지금 한미동맹 휴전협정 체결도 53년 7월 27일이죠.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도 53년 10월 1일에 체결됐죠. 같은. 근데 사실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은 휴전협정을 위반한 겁니다. 휴전협정은 외부로부터의 무력을 증강하면 안 돼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한미동맹은 외부로부터의 무력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휴전협정 다 위반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지금 70년 넘게 이런 대결, 지금은 이제 핵대결의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합의 의사록을 미국이 강요했어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뭐 이게 54년 11월 17일에 발효가 된 건데, 이게 비밀로 되어 있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비밀 문서 해제가 되면서 나온 내용인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1항이 보면은 국토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 우리 통일 문제를 미국하고 협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둔다. 이때는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유엔 사령부인데, 유엔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유엔의 기구는 아닙니다. 전혀 미국의 기구이고, 미국이 이름만 유엔사라고 갖다 붙였었어요. 걔네가 지 맘대로. 한마디로 미군한테 우리의 작전 통제권, 군사 주권을 그대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만 부록비에 보면 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을 수락한다. 우리나라 국군의 병력을 어떻게 하라는, 우리나라 군사 주권인 군정권에 해당하는, 이것도 이제 미국이 합의를 해야 돼요. 경제제도, 투자기업의 사유제도를 계속 장려한다. 경제제도까지도 합의 의사록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부속 의정서 성격의 우리의 통일, 군사 주권, 그 다음에 뭐 경제제도까지도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약의 부속 의정서로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주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핵심은 경제 분야에서는 뭐냐면, 미국이 이승만한테 일본에서 물자를, 우리가 원조해주는 돈으로 무기나 뭐 물자 구매를 일본에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아시죠?
한국 전쟁이 벌어져갖고 일본이 완전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일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일 구매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래도 나는 일본한테 이걸 못하겠다고 버팅기고 했더니 막 석유 그 호롱불 피우는 시절에 석유 막 중단시키고 막 이승만 암살 작전도 막 피고 미국이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 굴복했죠. 일본에. 그 다음에 이때 보면 병력수 72만 명으로 규정하고 뭐 예산까지도 검토 분석할 걸 다 규정을 했고 우리나라 국방부를 군대 다녀오신 분들 뭐라고 하죠, 대표님? 국방부를 보통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이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부르지 않나? 육방부? 군대를 방위 출신이시구나. 그러시구나. 네, 우리나라 국방부를 보통 옛날에 육방부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합참의장하는 사람은 육군이 대장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군이 육해 공군이 골고루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현대전에서는 공군이나 이런 게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한국에는 한마디로 육군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육군 라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우리의 어떤 국방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합의 의사록에 이렇게 규정돼 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런 조항 그 국군 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큰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국방 정책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런 심각한 내용들이 한미 동맹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이걸 조인을 해주면 상호 방위 조약 해줄게 해서 이승만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 이제 이거 조약 합의 의사록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이 비준한 거죠. 발효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국가 조건을 제약하는 조약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서 위헌적이고 또 강압에 의한 이승만 막 묶어놓고 막 그 석유 중단하고 막 암살 계획 세우고 이렇게 강압에 의한 거는 국제법 다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합의 의사록 이후에 이제 채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전 방위적인 지배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동맹의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남한이 그런 냉전의 어떤 최선봉이 되는, 최전선이 되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일본의 안보 방파제 노릇을 해라. 공산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이 불평등한 한미동맹 이렇게 한미동맹은 여러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불평등할 수밖에 없냐라는 역사적 배경과 또는 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동맹보다도 가장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한미동맹의 틀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명, 평화 이런 걸 이제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전쟁을 거치고 남북 간의 이 대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속에서 그래왔습니다. 뭐 정치적인 측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대 정권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개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연관되어 있는데 5.16 구테타 이거 군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전 통제권 미국이 갖고 있죠. 미국이 승인 안 해주면 방조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마음대로 군대로 움직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가 무슨 재건위원회가 같이 유엔군 사령부랑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부대, 즉 박정희가 움직인 부대는 유엔군 통제하에 있지 않고 뭐 한국군 통제하에 있다. 이런 성명 발표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광주학살, 살인마 주범, 광주학살 배후 조정, 미국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맨날 그거 했거든요. 광주학살 배후 조정, 미국을 규탄한다. 막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워컴이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었는데 전두환이 그 광주 시민들 확살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24단 동원하는 거 승인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의 봄 영화 보고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알 텐데 그때 그 장군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 그 보안사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더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워컴이 야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하면서 그 구테타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이제 놓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미국이 아마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해가지고 성공했으면 미국이 아마 윤석열 지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만 짚어볼 거는요. 여러분 재헌헌법 48년도 이제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단이 되고 단독 정부가 세워졌지만 48년도 7월 17일 재헌절이 공휴일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저기 재헌헌법이 굉장히 진보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87조 1항에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우리가 지금 민주노총과 전국 공공운수 노조가 죽으라고 민영화 반대,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뭐 전기, 가스 민영화 안 된다고 지금 막 머리띠를 두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재헌헌법에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우리가 이런 거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이게 한미동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거가 삭제됩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제 미군정이 한국 전쟁 거치면서 진보 세력들이 많이 괴별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87조 1항을 일종의 국가사회주의 헌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러면서 개헌을 요구합니다. 이때가 지금 한미 합의 의사로 한참 논의할 때예요. 시점이. 그리고 이제 주한미 대사관이 54년도 3월 5일 날 보고를 해요. 국가 소유와 통제를 사적 소유 및 자유 기업으로 대체하려는 효과를 목표로 지금 뭐 작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를 합니다. 합의 의사라고 지금 한참 하고 있죠. 거기 투자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장려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합의 의사로 54년도 11월 17일 날 체결하고 나서 54년도 11월 29일 날 재헌의회에서 공공성 조항인 87조 1항은 삭제됩니다. 이승만이 개헌안을 발의해가지고 삭제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게 원조, 차관, 대기업에다가 뭐 신자유주의, FTA, 이제 종속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뭐 약탈 경제 거의 이런 이제 상황으로 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뭐 작전 통제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딱 한 말씀 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전쟁 나면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 나라와 국민의 국가와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의 임무를 내가 수행할 수가 없다. 내가 총 한 발 쏠 수도 없는 권한이 없는데. 그 각전 통제권은 군사 주권의 핵심입니다. 주권 국가의 필수적인 조건인데 아직 조건이 안 돼서 못 돌려준대요. 못 받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광화문 태극기와 성조기 분들은 작전 통제권 환수 노무현 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순미선 촛불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반미 여론들이 높아진 속에서 노무현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한국민들의 저 반미 감정을 잠재우려면 뭘 해줘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 자존심인 군사 주권을 돌려준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작전 통제권 환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비역 3,000명이 데모를 하고 신문에 5대 일간제 광고를 내면서 작전 통제권 환수 절대 안 돼.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철수 반대. 막 대통령을 그냥 압박을 하고 막.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다. 근데 그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 돌려주겠다. 뭐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이 안보 딜레마로 북한 핵 능력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언제 돌려봤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초대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인데 와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다 이러면서 진짜 주권을 이승만이 편지 한 장 써가지고 넘겨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작전 통제권은 즉각 환수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떠한 조약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선언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패권을 관철시키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군대 전쟁 나면 군대를 움직이는데 한국군이 우리나라 합참의장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서 야 지금 한국군 저기 보호하지 말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전쟁 나면 청와대를 보호할까요? 평택 미군기지를 먼저 보호할까요? 평택 미군기지 보호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합참의장이 그 청계산 있잖아요. 성남에 가면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청계산 그 밑에 핵폭탄도 견딜 수 있는 탱고라고 하는 한미연합사 벙커가 있어요. 지하 그 벙커. 거기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미국 허락 없이도. 허락 없이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다 우리 돈으로 다 이렇게 지어주고 해준 거고. 또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시간이면 많이 가긴 하지만 이거는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을 유지하는 게 핵을 가지고 확장 억제를 내가 제공해 줄게. 니는 핵 가지지 마. 대신에 내가 핵을 제공해 주면 니네 안보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동맹을 유지하는데 그럼 이 동맹이 과연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고 안보를 지켜주는가? 이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사실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도 했습니다. 이런 작전 계획이 있어요. 이름을 순간 잊어버리네. 허드슨 강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그렇습니다. 핵무기 실제 사용했어요. 트루먼이 사용 승인까지 맥아더가 요청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4년에 이제 합의 의사라고 되고서 동맹이 체결됐죠. 자, 한반도 핵 문제는 주한 미군이 57년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면서부터 사실은 씨앗을 뿌렸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먼저가 아니고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다가 57년에 전술핵을 딱 갖다 놓고 90년도까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1000개가 있었어요. 1000개가 전술 핵무기가.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선배들 되는 80년대 학번들이 막 반전 반핵 양키 고홈 막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지금의 환경운동연합도 사실은 반핵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전술핵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조기에 사용하는 훈련도 막 그때 했어요. 팬데믹 사단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제 78년도에, 이때 78년도 정도 되면은 전술 핵무기가 거의 뭐 한 700~800개 정도까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박정희가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러면서 다 했더니 미국이 핵 개발을 좌절시키면서, 야, 해구산을 제공해 줄게 했어요. 한반도 이미 핵이 있는데 무슨 해구산이야? 저 해구산은 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술핵이 있고 전략핵이 있는데 전술핵은 좀 작은 규모겠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 핵이 15킬로톤 되는 전술핵인데 부평구 하나 날려 먹은 거거든요. 57만 명을 사상자를 내서. 전술핵도 그 정도예요. 근데 이때 제공되는 해구산은 100킬로톤 이하 되는 전술핵이 한 10배 정도 되는 전략핵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저 혹시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무슨 미국 핵잠수함 부산항에 입학했을 때 뭐 김건희 여사가 최초로 거기에 올라갔다는 등 뭐 그 켄터키함인가 그거 뉴스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전략 핵잠수함이 들어왔는데 그게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켄터키함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핵무기의 1,500개가 그게 탑재될 수 있는 전략핵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기에 서가지고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북한이 핵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미동맹 확장 억제로 저기를 하겠다. 이게 켄터키함에 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에 1,500배 되는 걸로 북한을 정권의 종말을 구하겠다고 하면 북한 정권만 종말이 됩니까? 완전 민족의 공멸이 되는 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리고 미국이 핵으로 선제 공격하는 나라 있어요. 악의 축.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라크 이제 없앴죠. 뭐 이란, 뭐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항상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는 정책을 계속 표방하고 한미연합연습으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맨날 대규모 훈련하고 하니까 북한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안보 딜레마죠. 그러니까는 북이 핵을 개발했다고 해서 2006년에 또 확장 억제를 더 제공합니다. 이때 핵 우산 말고 이제 사드 같은 MD,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까지도 제공하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는 북한이 이제 우리 핵 다 가졌어. 이제 우리 핵 완성했어. 핵보유 선언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하는 국가 정책으로 바뀝니다. 군사 전략. 이게 또 말이 이거예요. 맞춤형 억제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춤형 억제 전략, 북한 핵에 잘 맞춰서 억제시킨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평통사가 이거는 맞춤형 억제 전략이 아니고 전쟁 촉발 전략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방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억제 전략. 그래서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선제 타격하는 무기 가장 대표적인 거 F-35 전투기 대거 수입하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점점점 이제 그런 게 오고 가니까 물론 이 사이에 대화도 있고 했죠. 하지만 2020년에 북한이 핵법령으로 채택해서 선제 핵 사용하겠다. 우리도 니네만 선제 핵 사용할 수 있냐? 나도 선제 핵 사용하겠다. 지금에서 한반도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핵으로 선제 핵 사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바이든 정권과 윤석열이 우리는 이제 동맹이 한미 동맹은 이제 재래식이 아니고 핵으로 북한을 하는 핵 동맹을 하겠다 선언하죠. 그 캠프 데이비드에 가가지고 뭐 가서 뭐 포도주 마시고 윤석열이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출범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죠.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하고 동맹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런 불법적 전쟁에 어쨌든 동맹의 이름으로 파병돼서 많은 북한 또 주민들이 희생됐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또 이제 핵 작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한미 간에. 핵 작전, 핵 억제 지침이 마련이 됐고 여기에 이제 일본까지 결합을 시켜서 이제 하려고 하는 미국, 일본도 확장 억제 지침을 마련했고 새로운 작전 계획 502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이게 이제 핵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 전쟁 나면 핵으로 대응하는 핵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의 가장 큰 피해가 지금 70년간 있으면서 동맹이 과연 안보를 지켜왔냐? 끊임없는 대결과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 이제는 핵 전쟁까지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우리 정말 민중과 우리 민족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 벌어지면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잖아요. 전 세계 전쟁으로 확전되면 정말 인류의 생명까지도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동맹이 과연 평화와 안보를 지켜준다. 어불성설이죠. 그 외에도 뭐 이제 불평등한 거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치외 법권지대고 뭐 범죄들 그런 효순미선 사건을 통해서 그나마 국민들 속에서의 너무 불평등하다고 해서 대중적인 반미투쟁이 열렸고 2002년이었잖아요. 2004년도에서 국방부에서 정훈 교육을 하잖아요. 군 장병들한테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군인들 정신무장 해제되었다. 미국이라고 쓴 답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미국. 이게 40% 50%까지 나와가지고 국가 뭐 정인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등 뭐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주적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에 대한 게 너무 크죠. 이제 윤금희 씨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너무나 끔찍한, 나중에 찾아보셔요. 사진을 제가 사면 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군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박정희 때 사실은 미군들을 위한, 우리가 일본한테 성범죄 위안부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박정희도 동맹의 이름으로 그 여성들을 위안부를 국가가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군산에 가면 아메리카 타운이 있고 부평에 그 신촌이라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지금 부평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캠프마켓 건너편 거기에 옛날 사진 보면은 쭉 클럽들이 있고 거기에도 많은 우리나라 그런 클럽 여성들이 부평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제 이거 뭐 이제 민중 군비 경쟁이 되니까 우리 세계 군사력이 5위입니다. 세계 5위. 이게 미국의 글로벌 파워라고 하는 그 군사력 비교 평가 기관에서 내오는 건데 이런데도 아직 조건이 안 됐대요. 그래서 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줘야 되는. 공공성 복지 지출은 38개 국가 중에 34위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는 세계 지금 10위입니다. 10위. 근데 이제 내년에 국방비가 이제 60조가 넘어가고 트럼프 요구대로 이제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2025년 기준으로 1년에 3조 5천억을 직간접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1조 3천억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임대료 안 내줘, 공공 다 공짜로 주죠, 뭐 각종. 그래서 야 이제 주한미군 니네 뭐 한반도 방어 안 한다고 하니까 니네는 이제 떠나라.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왜 줘야 돼? 원래 이게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협정을 맺어가지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가져간 건데 기지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20대하고 70대들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신냉전적 인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요. 이제 이 사회 문화적으로 70년간 항상 대결 체제와 이런 동맹 체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대결, 반북, 반중, 혐오, 차별, 반인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뭐 어떤 노동 문제든 뭐는 게 차별적인 시선들과 이게 굉장히 대결적인 게 이 정서적으로도 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분단 트라우마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또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폐해들도 심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중국에 대한 혐오가 너무 커서 뭐 말을 못 하겠대요. 북한이 이상이래요, 정말. 주로 게임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거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대미 굴욕 외교를 계승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했습니다. 핵심적인 거 뭐냐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데 이걸 넣었어요. 근데 위안부도 납치한 거잖아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우리 민족을. 일본 문제, 위안부 문제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거는 이 보도문에 1965년 한일협정 체결된 거죠.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 기반에 입각해 이 표현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우리는 일본이 식민 지배한 거가 불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따른 거라고 하는 점을 명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반박하면서 이미 65년도 한일협정 체결해가지고 다 해결됐는데 무슨 불법 식민 지배냐. 반발할 때 쓰는 일본 정부의 공식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요구를 그대로 받은 거죠. 왜 그랬냐 했더니 한미일 동맹으로 경도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님께 걱정할 문제 미리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요구 그대로 다 받은 거죠. 정말 진짜 촛불에 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이게 정말 배반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실용외교 과연 안미 경중 폐기했습니다. 중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이제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안미 경중 안 하겠다는 거죠. 뭐 국방비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국방비 증액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미국 무기 34조 원 구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났습니다.
아마 물밑에서 협상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뉴스, 앞으로 나올 뉴스를 잘 보시라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다음 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KIDD라고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미 국방 그리고 당국자들이 하는 회의고, 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SCM이라고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이제 한미 동맹 의제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을 다 합의하는 이런 회의인데 되게 중요한 회의예요. 이걸 준비하는 건데 이게 상하반기 개최를 하는데 이제 이게 23일하고 24일날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맹 현대화를 여기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두 회의는 미국의 그런 군사 패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마치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우리의 한반도 평화나 우리의 국익이나 주권과는 거리가 먼 회의라는 거 한번 뉴스에 나오실 때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동맹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거고, 우리의 평화와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 민중들의 삶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동맹을 정말 폐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동맹 벗어나야 돼서 오히려 잘 됐다. 트럼프가 관세 압박하고 이제 나올 카드 딱 하나거든요. 야, 미군 철수할 거야. 오케이. 당장 철수해. 협박하면 철수해라. 방위비 분담금 줄 필요 없다. 오히려 기지 임대료 내놔. 이렇게 요구해야 되죠. 그리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불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불법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가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 불평등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하고 동맹도 폐기하자. 이렇게 우리가 좀 강력하게 응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했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철수한다고 했을 때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 세우고 있어요. 한 1만 명 정도의 지상군은 기지만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는 얼마든지 뭐 육군 병력들 뺐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데, 동맹이 폐기 안 되면 기지, 한반도 항공모함이라고 했잖아요. 떠다니는 항공모함.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봐라. 저기 중국과 태평양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게 미군이 철수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고, 한미 동맹이 유지되면 그 기지를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의 주류 아마 미 의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주한미군 숫자 줄이려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등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동맹을 폐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숙제는 북한 핵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있어야지. 이게 제일 큰 국민들의 그거잖아요. 근데 북한 핵 문제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 결국 대화와 협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이 너무 고도화돼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대화할 수 있어? 북한이 핵 포기할까? 여론조사해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여론이 거의 막 한 7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여정 담화 이후에 나온 얘기가, 우리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되고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하면 바뀐다. 이게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한다는 거는 우리 위협하지 마라,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뭐 일단 동결, 축소, 폐기하는 단계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일단 대화가 성사되려면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트럼프 때처럼 군사 연습 중단하고, 북한도 미사일, 이렇게 동결이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미사일과 뭐 핵무기를 더 늘리지 않는 실험을 중단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거 안 넘어가네. 뒤로 가야 되나?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체결하지 못한 이 상태를
끝내야 되고, 북미 간에는 이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핵화 핵 문제 해결을 하고, 동북아는 공동 안보로, 이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신냉전이 이미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데, 정말 이 확장 억제 군사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공동 안보로 나가야 되고, 그 키는 한반도가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 관계가 대결이냐 아니면 평화협정을 통한 그런 이제 평화 체제로 가냐, 그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동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맹을 해체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동맹 해체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 그 과제에 있어서 좀 지금 동맹 현대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맹인 전쟁 공동체인데 전쟁을 현대화하자는 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맹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란 동맹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오늘 좀 한번 긴 시간 짚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